첫 번째로 KBS 박종훈 기자님을 모시고 세대전쟁이란 책에 대한 소개, 그리고 이것을 왜 쓰게 되셨는지, 그리고 그 책의 내용은 도대체 무엇인지, 우리 사회가 가야 될 방향은 무엇인지 한 40여 분 동안 강연을 좀 듣도록 하고요. 그리고 나서 바로 질의응답을 할 것으로 오해를 하지 마시고요. 바로 청년단체들이 세미 토론을 하게 됩니다. 각 제가 말씀드렸던 단체의 성격별로 10분씩 발표를 하게 되고요. 그걸 다 모아서 이제 저자분과 함께 청년단체들이 다 앉아서 질의응답을 한 20-30분여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진 촬영 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불금이기 때문에요. 저희가 뒤풀이도 있으니까요. 어차피 다 또 이렇게 저희가 또 이렇게 얼굴 보니까 좀 11시 넘어서 좀 들어가도 될 것 같은 그런 느낌들이 굉장히 많이 드는데요. 네. 오늘 좀 이렇게 맥주 한잔 꼭 하시고 같이 이렇게 또 네트워크 됐으니까 이건 굉장히 좋은 자리니까요. 꼭 참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KBS 박종훈 기자님 모실 때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세대전쟁 저자 KBS 박종훈 기자님을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박종훈입니다. 이렇게 만날 수 있어서 제가 요번에 이제 독일 취재를 이제 작년에 2번을 갔다 왔는데 2번 다 가면서 이제 한 독일의 상원의원을 만났어요. 그래서 이런 책을 쓰고 있다, 이렇게 세대전쟁 관련해서 책을 쓰고 있다 그러니까 이 독일 상원의원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take care. 왜 take care 해야 되냐고, 왜 몸조심해야 되냐, 이런 식으로 물어봤더니 우리 독일에서도 엄청나게 오랫동안 그런 세대전쟁 갖고 굉장히 논란이 있었고 계속 치열한 어떤 그런 토론 속에서 여기까지 왔다 그러더라고요. 그냥 독일이 그렇게 된 게 아니고 굉장히 많은 노력 속에 왔었다는 건데, 그럼 그 결과에 독일은 어떠냐? 제가 만났던 이 두 사람을 보면 정말 현재 독일이 어떤 상황인지 알 수 있는데요. 한나와 파비안, 이 아주 독일에서 아주 이 보통 청년들입니다. 한나 같은 경우는 그냥 우리나라로 치면 대학을 다니고 있는데, 이 한나 같은 경우에 어떻게 다니냐면 대학 학비가 독일 얼마죠? 독일 얼마일까요? 16만 원. 그래요. 학생 회비만 치면 그렇습니다. 근데 공식적으로 등록금은 한 푼도 없죠. 네, 한 푼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 지금 기숙사에 사는데요. 기숙사가 누가 만들어줬냐? 주 정부가 만들어준 기숙사에 살아요. 얼마짜리? 한 24만 원 내면 돼요. 그리고 그러면 24만 원 내 돈으로 내느냐? 대학을 다니면요 25살까지 아동수당, 학생수당이라고 봐야겠죠. 학생수당이 27만 원을 주더라고요, 한나한테. 그러면 이 친구가 쓸 돈이 거의 없죠. 그런데다가 형편이 어려우면 최대 100만 원까지 한 달에 밥팩 장학금이라는 걸 줘요. 대여 장학금이에요. 그럼 100만 원 갚아야 되냐? 아닙니다. 반만 갚으면 돼요. 반만. 그럼 독일 학생들은 어떻게 할까요? 100만 원을 받으면 50만 원을 자기 계좌에 저축을 합니다. 나머지 50만 원 갖고 생활을 한 다음에 그 50만 원 모았던 걸 다시 갖다 주면 끝나요. 그러니까 학자금 융자 대출이나 이런 걸로 고통받으면서 졸업한 학생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학자금도, 학비도 없는데 일단 용돈도 주고 다 주는데 무슨 고통을 받을까요? 여기 파비안 같은 경우는 석 달은 대학을 다니고 석 달은 직장에서 일을 해요. 그런데 월급을 회사에서 얼마 주냐? 회사에서 130만 원을 줘요. 석 달 회사에서 일하고 석 달은 직장 다니는데, 회사에서 일하는 게 봤더니 그냥 공부해요. 거기서도 그냥 어떻게 일하면 되는지 배웁니다. 그래서 몇 년 동안 어떻게 주냐면 3년을 그렇게 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정식 사원이 되면 한 300만 원 정도 받는데요. 자, 지금 제가 오늘 여기에 온 거는요, 우리가 지금 꿈을 얘기하기 위해서 합니다. 이게 꿈이냐? 지금 독일처럼 되는 게 꿈인가? 결코 꿈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이때 그 꿈을 시작해봅니다. 근데 처음 시작은 좀 암울한 얘기부터 하려고 해요. 청년을 위한 나라는 없다. 왜 없냐? 자, 이 미국에서 일어난 일인데요. 팜 데저트 버스 테러 사건. 근데 연도가 몇 년이죠? 2026년이에요. 제가 오타 쳤나? 오타가 아닙니다. 2026년에 일어난 팜 데저트 버스 테러 사건. 갑자기 청년이 들어와서 버스에 올라탄 다음에 조준사격을 했어요. 근데 나중에 죽은 사람들을 보니까 전부 다 특징이 있었어요.
연세가 많은 분들이었어요. 갑자기 왜 청년이 근데 연세가 많은 분들이 이렇게 조준성이라고 그랬지? 처음엔 이유를 몰랐어요. 그런데 나중에 이 젊은이가 상원의원한테 보낸 편지를 보니까 드러난 거예요. 나는 이 미국에서 복지 혜택 하나도 제대로 못 받는데 노인들을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복지를 위해서 세금을 내고 있다. 난 너무 억울하다. 이런 걸 쓴 거예요. 여기 어디에 나온 거냐? 이게 바로 엘버트 브룩스라고 미국에서 유명한 이 영화 감독이면서 코미디언이었던 사람이 쓴 건데요. 이 사람은 2030년이 되면 노인을 위한 나라가 되기 때문에 미국이 그래서 곳곳에서 노인을 상대로 한 테러가 일어나고 청년당이 만들어질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는 책을 씁니다. 그게 바로 2030년이라는 책이에요. 그런데 감히 제가 엘버트 브룩스가 틀렸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요 청년들의 가장 큰 반격은 이런 형태로 일어나지 않았어요. 어떻게 일어나냐? 우리나라보다 한 20년 먼저 움직인 일본을 보면 우리는 일본 성문화 대국인 줄 알죠? 막 그 성문화가 막 발전하고 그런 나라인 줄 알아요. 그런데 진짜 청년들의 통계를 보면 그렇지가 않아요. 남성 여성 성경험이 없어요. 몇 살이냐? 35살에서 39살인데 성경험 자체가 없어요. 결혼을 할까요? 결혼을 안 해요. 생애 미혼율이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일본 청년들의 반격은 테러나 이런 것이 아니고 훨씬 더 무서운 방식으로 일어나는데 그게 바로 이런 형태입니다. 사토리 세대라고 하죠. 사토리 세대. 우리말로 하면 득도한 세대라는 뜻이에요. 득도. 되게 좋은 뜻이에요. 득도한 때 너가 도를 통하는 것 같이 그렇게 보여지는데 이 득도의 의미가 어떤 득도냐? 자기가 인생에서 갖고 있는 모든 욕망과 꿈 그걸 다 버렸다는 뜻이에요. 미래에 대한 자기 출세하고 싶다는 욕망도 버리고 더 좋은 물건을 쓰겠다는 욕망도 버리는 게 바로 득도한 세대, 사토리 세대입니다. 그런 세대가 많아지니까 어떻게 돼요? 좋은 물건을 만들어도 살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일본 경제의 상황입니다. 심지어 아마추어의 반란이라는 게 생기게 되는데요. 이 각 도시마다 어떤 거냐면 새 물건을 사지 말자. 기성세대한테 타격을 주는 가장 좋은 방법은 중고를 우리끼리 나눠 쓰는 거다. 그게 바로 아마추어의 방법입니다. 그게 각 도시마다 상점이 생겨서 한때 큰 화제가 되기도 했었죠. 근데 일본 청년들이 이렇게까지 몰린 이유 거기에는 바로 이런 게 숨어 있습니다. 일본의 청년들이요 30세에서 34세 연봉을 보세요. 97년에서 2010년으로 갈 때 연봉이 늘었나요? 줄었나요? 줄었습니다. 그것도 큰 폭으로 줄었어요. 일본 경제가 아무리 0%대 성장을 했다 하더라도 서서히 성장했는데 근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30세에서 34세의 연봉은 오히려 줄어들었습니다. 13년에 걸쳐서 줄어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소득 대비 수준 저축액이 그 기성세대의 경우는 굉장히 높지만 40대나 20대 같은 경우 얼마나 적은지 보세요. 20대는 마이너스 25%고 40대도 34%밖에 안 됩니다. 이런 상황이 되니까 결국은 아무도 이 돈을 쓸 수 있는 사람이 없어진 거죠. 이게 바로 일본 경제를 지금 현재 가장 위협하고 있는 청년의 최대의 반격이 된 겁니다. 데이트를, 그러니까 아까처럼 성경험이 없는 이유가요. 데이트를 할 때 어떻게 하느냐? 자기 차도 안 사요. 그래서 지하철로 만나고 지하철로 서로 헤어지고 심지어 그것조차도 귀찮으니까 이제는 그냥 알바자리 갔다가 그냥 집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을 못하죠. 그럼 여기 언제부터 이렇게 된 건가? 일본 경제가 도대체 왜 이렇게 되는가? 그 시작을 보려면 1990년대로 가야 됩니다. 우리가 일본보다 이 세대전쟁이나 이 세대 갈등 상황이 제가 보기엔 한 15년에서 20년 정도 우리가 늦습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한 2010년 정도 되는 거예요. 이 일본 상황이. 1990년대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일본 경제가 어떻게 했죠? 90년대 초반에 일본 경제에 큰 위기가 왔죠. 예, 버블이 붕괴됐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분들이 했냐면 이게 지금 하마다 마리대교예요. 그 연륙교거든요. 되게 멋있죠, 다리가. 굉장히 멋있어요. 그런데 이걸 조금만 다른 각도로 보면 어떻게 되느냐? 연결한 끝에 있는 섬을 보시죠. 섬의 크기가 이게 답니다. 이게 세토가시마라는 섬인데 이렇게 큰 다리를 이 섬까지 연결했어요. 그런데 재밌는 건 여기에 몇십 명밖에 안 살거든요, 이 섬에. 그런데 이 다리를 연결한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이게 유일한 다리냐? 반대쪽에
이 더 가까운 쪽으로 연결하는 다른 다리가 있었습니다. 그럼 왜 이런 걸 쳤을까? 버블 붕괴가 일어나니까 일본은 제일 먼저 뭐부터 해야 되냐? 부동산부터 어떻게든 부양해보자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구진 거죠. 그래서 하마다시가 인구가 6만인데 여기다 수족관도 짓고 대학도 짓고 교도도 주셨어요. 그런데 몇십 년이 그러니까 20년 정도 지난 다음에 이 하마다시의 경제에 도움이 되는 건 교도소밖에 없어요. 왜? 다른 것들은 그냥 건설할 때 건설 근로자들 고용하고 끝나버렸고 그 다음에 교도소만 그 지역에서 물건을 사다가 어쨌든 이 공급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지역 사회에 도움이 되는 그 건설 부양처는 하나도 없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일본 전국에 곳곳에서 건설 부양을 했는데 일본 경제는 그 사이에 엄청난 재정 적자를 안고 점점 더 어떤 일이 생겼냐? 바로 이런 현상이 일어났어요. 고령화 사회가 계속 가속화된 거예요. 건설 투자라는 사이에 10년을 낭비한 사이에 2000년대가 되니까 이미 일본 사회는 엄청난 고령화 사회가 된 거죠. 고령화 사회가 되니까 어떤 특징이 생겼냐면 고령층의 복지 지출이 가만히 있었는데도 고령층 인구가 늘었다는 이유만으로 고령층에 대한 복지 지출이 늘어나요. 그래서 전체 복지 지출 가운데 70%가 고령층을 위한 복지 지출이 됩니다. 자, 이게 얼마나 문제가 있는 거냐? 이 도표를 한번 보세요. 유아복지의 분의 노인복지라는 거예요. 그런데 독일이나 스웨덴 가장 대표적인 복지국가 아닙니까? 그런데 유아복지랑 노인복지가 한 4배밖에 안 돼요. 4배, 3배밖에. 그런데 일본은 어떻죠? 유아복지보다 노인복지가 10배나 많습니다. 복지정책을 쓸 겨를도 없이 고령화가 그 상태에 오니까 노인복지만 잔뜩 늘어난 겁니다. 불균형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그 결과가 이런 놀라운 결과를 내는데요. 일본의 세대 간 생애 순이익을 보면 60세 이상은 그냥 내가 60세라는 이유만으로 60세 이상이라는 이유만으로 5억이 넘는 돈을 정부로부터 더 많이 받습니다. 그 나이대인 사람 모두 다 평균적으로. 그런데 점점 나이가 어릴수록 어떻게 돼요? 점점 정부로부터 받는 복지 혜택이 줄어들어요. 그래서 세금만 더 내기 때문에 오히려 마이너스 4억 8천만 원까지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내가 언제 태어났냐에 따라서 일본 정부로부터의 낸 세금과 복지 혜택의 차이가 이렇게 벌어지는 겁니다. 이게 바로 지금 현재 일본이 겪고 있는 현상입니다. 그런데 일본만 그런 게 아니에요. 이게 지금 스페인이거든요. 스페인에서 만든 영화예요. 아마도를 하고. 이 주인공이 마르셀라예요. 마르셀라. 장미꽃을 갖고 가죠? 데이트를 하러 가는 걸까요? 아닙니다. 장미꽃 가게에서 일해요. 근데 이 꽃을 가져가서 어디로 가져가느냐? 아마도르한테 가져가는 거예요. 이 마르셀라가 어떻게 이 꽃을 가져가게 되냐면 이 꽃가게에서 일하는데 돈이 너무 없어요. 그런데 갑자기 이 노인을 감명하지 않겠냐는 제의가 들어와요. 너무 좋았죠. 그래서 감명을 시작했는데 감명한 지 얼마 안 돼서 아마도르가 그만 돌아가시고 맙니다. 그러니까 이 마르셀라 입장에서 굉장히 이거 당황한 거예요. 야, 이거 어떻게 하지? 나 이거 돈이 꼭 필요한데 어떻게 하지? 그러다가 이렇게 결심합니다. 죽음을 숨기자. 딸이 하나 있는데 딸한테 얘기를 하지 않아요. 그리고 몰래 죽은 걸 숨기고 계속해서 이제 그 간병하는 것처럼 하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스페인의 여름이 얼마나 뜨겁습니까? 시체가 썩는 냄새가 나기 시작한 거예요. 주변 사람들이 이거 냄새가 이상해.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 장미를 자기가 일하던 가게에서 남은 장미를 전부 다 아마도르 주변에다 잔뜩 놓습니다. 그리고 향수도 뿌리고 그렇게 두근두근 죽음만 생각만 하는 삶을 살고 있는데 어느 날 아마도르의 딸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들켰다 큰일 났다 이렇게 하는데 그만 딸이 놀라운 제안을 하죠. 잘했어. 그냥 그렇게 해. 왜냐면 나는 아빠의 연금이 꼭 필요해. 연금이 없으면 나도 너무 힘들거든. 계속 그렇게 해. 노인 한 사람의 연금에 매달린 스페인 청년들의 지금 현상을 보여준 그런 영화입니다. 스페인에서 아주 큰 충격을 줬고요. 왜 그럼 스페인이 이렇게 됐을까? 스페인이 2008년에 글로벌 금융위기에 직격탄을 받았죠.
그래서 은행들이 3대 은행들이 다 지금 위기에 빠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엄청난 세금을 투입해서 은행들을 살렸어요. 그럼 돈이 없죠. 그래서 복지 제도를 전부 줄이기 시작했어요. 복지를 전부 줄이는데 그 와중에 무슨 일을 했냐? 총선에 나온 총리 후보가 다른 복지는 다 줄여도 노인연금만은 2% 늘려주겠다. 유럽연합에서 난리가 났어요. 무슨 말이 되는 소리라 너희가 돈 하나도 없는데 지금 노인연금을 늘려주겠다는 게 말이 되냐? 그런데도 그 공약을 계속 유지했습니다. 덕분에 당선이 됐죠. 그리고 정말 이게 취임사에서 한 말이에요. 아무리 국가 재정 위기라도 노인연금은 반드시 지키겠다. 그리고 약속을 지켰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청년들은 청년복지는 없어졌죠. 근데 노인연금을 위해서 돈은 내야 되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스페인 청년들이 경제 상황 어려워서 자꾸만 일자리는 없어지죠. 스페인을 퇴출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로 어디로 가느냐? 독일로 가요. 근데 더 놀라운 건 지금까지 스페인에서 어떻게 했냐면 항상 사람이 이동하는 거 후진국에서 선진국으로 이동합니다. 그러니까 남미에서 항상 스페인으로 일자리 찾아와야 정상인데 2008년 이후에는 어떤 일이 생겼냐면 스페인에서 남미로 일자리를 찾아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스페인 청년들이 처한 현실인데요. 이게 이탈리아도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의 88만 원 세대가 큰 인기를 끌었죠. 그것보다 한 2, 3년 전에 나왔던 책이 바로 이탈리아의 1000유로 세대입니다. 1000유로밖에 못 받는다고 해서 1000유로 세대인데 굉장히 잘생기고 좀 이렇게 좋아요. 근데 이게 사실 이런 분들이 나오면 안 되는 거였어요. 이 영화는 굉장히 좀 이렇게 쪼잔하고 되게 막 그냥 작은 거에 막 분노하고 이런 학생들 얘기예요. 어떤 얘기냐면 뭐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가스비를 룸메이트가 많이 썼어요. 열받아갖고 비디오 플레이어를 막 던져서 깨 부숴버리고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막 할인 쿠폰 모아갖고 막 그거 한 푼 모으려고 노력하고 이런 상황이었네. 이탈리아 청년들이 이렇게 어려워요. 청년 실업률은 37%에 이르고요. 주인공이 직업이 이제 프리랜서 시간제 일자리에서 일하고 있었는데 그나마 국세청에서 백줄이 들어와갖고 그 자리를 뺏겨요. 프리랜서 자리 주지. 이탈리아가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그렇게까지 청년들이 어려워지니까 일부 좀 좋은 직장을 가진 그 부모들이 제일 먼저 하려는 게 뭐냐면 내 직업을 자식한테 물려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까지 물려줘요? 택시기사도 자식한테 세습해요. 왜냐하면 직장이 없거든요. 37%가 청년 실업인데 뭐. 그 정도까지 이탈리아가 악화되는데 어디서부터 시작되는지 한번 찾아봐야겠죠? 이 은퇴자의 천국 청년들이 지옥이 돼서 지금 현재 어느 정도냐면 그 기존 은퇴자들 같은 경우에 연금을 월급의 최고 80%까지 받아요. 그리고 아까 복지지출 중 노인복지 비중이 이탈리아가 60%예요. 아까 기억하시는 거예요. 일본은 얼마였죠? 일본은 몇 퍼센트? 70%. 잘 들으시는데요? 그렇죠. 일본 70%인데 이탈리아 60%. 북유럽이 40%예요. 자, 우리가 흔히 계속 착각한 게 뭐냐면 복지국가는 북유럽 쪽이 훨씬 더 발달했잖아요. 근데 남유럽을, 우리 맨 처음에 남유럽이 위기 왔을 때 복지 때문에 망했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복지의 불균형 때문에 무너진 거예요. 복지가 세대에 따라 엄청나게 차이가 나요. 그에 비해서 북유럽이나 독일 같은 나라는 세대 간의 차이가 굉장히 적습니다. 이 시작이 누구냐? 아시죠, 누군지? 아시는 분? 베를루스코니자. 뭘 했냐면 밤무대 가수를 시작했어요. 젊었을 때 사진 보세요. 잘생기지 않았나요? 유람선 크루즈에서 밤무대 가수였습니다. 그리고 청소기 외판원을 하기도 했어요. 근데 입지전적인 인물이죠. 뭐 마피아의 돈을 성공했다 이런 얘기도 있지만 어쨌든 이 굴지의 기업인이어서 결국 정치가 성공했는데 이분의 경력을 보면 진짜 놀라워요. 이렇게 10대 여성과 성관계를 끊기도 했다는 얘기도 있고 그리고 이렇게 아내한테 너같이 더러운 놈하고 못 살아 이렇게 아내한테 이혼도 당하죠. 그거보다 더 놀라운 건 100번이 넘는 기소 그리고 2000번이 넘는 법정 출두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놀라운 경력이 있죠? 이탈리아 최장수 총리지 않습니까? 근데 이 최장수 총리가 되는 데 있어서 이 베를루스코니가 정말 철저하게 잘 이용한 게 바로 뭘까요? 바로 세대 갈등입니다. 아주 철저하게 이용했어요. 어떻게 했냐면 맨 처음에 이 총리가 될 때는 이런 걸 이용합니다. 축구팀.
포르자 밀란, 포르자 이탈리아 이렇게 해갖고 이 전진 이탈리아 당의 당수가 되죠. 이 전진하라거든요. 밀란 팀 전진하라 이건데 그걸 잘 이용해서 포르자 이탈리아를 만들죠.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해요? 상대 민방을 다 갖았어요 혼자서. 그러니까 방송을 장악하니까 방송 장악하고 스포츠 그래서 바로 총리가 됩니다. 94년에. 그런데 처음에 실수를 했어요. 어떤 실수를 했냐면 딱 되자마자 먼저 한 게 연금을 개혁하겠다고 독일처럼 독일이나 스웨덴처럼 연금을 개혁하겠다고 우리도 하자. 그래서 연금을 개혁하려고 연금에 손을 댑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이탈리아의 기성세대들이 굉장히 반감을 갖게 되죠. 그런 상황에서 작은 부패 사건이 생기니까 바로 물러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디니 총리가 이제 됐는데 또 역시 연금을 개혁하려고 해요. 왜 그러냐면 유럽연합에서 너희 이렇게 하다가 진짜 망한다. 그리고 다음 세대는 어떡하란 말이냐. 유럽연합에서 계속 충돌하거든요. 이러다가 이탈리아 큰일 난다니까. 빨리 연금을 개혁하라니까. 그러니까 디니도 개혁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바로 기성세대가 전부 시위를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청년 세대 것만 연금을 개혁합니다. 기성세대는 손도 못 대요. 스웨덴이나 독일이 기성세대의 연금부터 개혁하고 청년들한테 청년들 연금을 개혁한 거하고 달리 기성세대는 그대로 두고 청년세대의 연금만 개혁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베를루스코니가 2001년에 이용을 하죠. 어떻게 이용하냐면 기성세대도 굉장히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 청년세대 것만 개혁이 되는데 이걸로는 우리 연금도 언젠가 개혁될지 몰라. 이런 두려움을 이용하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베를루스코니가 그 두려워하던 기성세대에게 이런 유혹을 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2001년에 그렇게 이탈리아 재정이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노인복지를 더욱 확대하고 세금을 깎아주겠다. 특히 재산세 같은 거. 재산세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게 기성세대는 재산이 보통 집이나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거에 관련된 세금을 깎아주겠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 유혹에 넘어간 이탈리아 국민들이 그 부패에도 불구하고 표를 몰아줍니다. 그래서 총리가 됐는데 이때는 결국 근데 이탈리아가 2000년대부터 경제 성장률이 0%대가 돼요. 사실 청년이었는데 무슨 수로 경제 성장이 계속 일어나겠어요. 청년의 경제 기반이 무너졌는데. 그런 상황에서 2008년에 또 놀라운 일이 다시 또 재선에 성공해요. 또 부동산 감세를 내세우니까 또 파격적 감세를 내세우니까 3선에 성공하죠. 그런데 이때는 어떻게 됐죠? 2008년에 뭐가 있었죠? 글로벌 금융위기가 있었죠. 그러니까 오래 못 버티고 결국 2011년에 또 총리에서 물러나게 됩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어떻게 되냐면 이탈리아 사람들이 전부 거리로 몰려나와서 축제를 벌입니다. 할렐루야 메시아를 부르고 야 이제 부패 아니고 너는 물러났다 이렇게 하면 축제를 벌이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베를루스코니는 물러났는데 문제는 청년들에게 남겨진 세대전쟁의 상처는 그대로 남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같은 천년호 세대 같은 게 되는 거죠. 자, 지금 우리가 세 나라를 봤습니다. 일본, 그리고 스페인, 이탈리아. 어떻게 됐죠? 청년들이 무너지기 시작하죠. 자, 그러면 우리나라는 과연 어떤 상황일까요? 우리나라 괜찮나요? 우리나라는 사실은 노인 문제가 굉장히 달라요. 사실 이탈리아는 부유한 노인 세대와 젊은 청년 세대의 싸움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노인 세대가 부유한가요? 아니에요. 어느 정도로 어렵냐면 빈곤율이 거의 절반에 이르러요. 노인 세대가. 그죠?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나라와 이 유럽국, 그러니까 이탈리아나 이쪽 일본 쪽하고 굉장히 다른 점이에요. 그쪽은 그래서 해법이 좀 쉬워요. 사실 기성세대가 좀 양보하면 될지 몰라요. 근데 우리는 어떻죠? 노인세대가 빈곤율에 시달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해법이 훨씬 더 없는 겁니다. 그런데 노인세대의 빈곤을 잘 보면 좀 이상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가구주 연령별 순자산이 어떻죠? 30대나 40대보다 60세 이상이 더 많아요. 사실 이건 좀 줄어든 거예요. 최근까지 사실 2년 전만 해도 3억 2천이나 됐습니다. 왜 줄어든지 아세요? 5천만 원이나 갑자기? 부동산 가격이 떨어졌어요. 자, 제일 부유한 세대예요. 근데 또 이상하네. 우리 노년층이 도대체 뭐지? 가장 빈곤층이 많은데 또 가장 부유해요.
왜 그런가 봤더니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가장 큰 문제는 그 세계 최고 수준의 노인 불평등 때문에 그렇습니다. 노인 소득이 노인 세대만 딱 놓고 보면 가장 불평등한 거예요. 전 세계에서 가장 불평등한 편에 속해요. 왜냐하면 연금제도나 이런 것들이 발달하지 않고 복지제도 별로 없는 사이에 노인층이 고령화가 너무 갑자기 왔기 때문에 가장 소득 불평등이 심한 나라가 됐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뭐죠? 바로 돈은, 그러니까 자산이 있는데 부동산에 올인했다는 거예요. 우리 베이비 부머 세대들의 순자산에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몇 퍼센트나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70. 순자산에 빚을 빼야 돼요. 70%대 아닙니다. 순자산의 92%예요. 지금 80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어떤 거냐면 총자산, 빚을 합치면 80% 정도 되는데 한 75에서 한 85 정도, 이거 통계마다 나이대마다 좀 다른데 순자산, 빚을 빼고 난 다음에 순자산에 대해서는 92%예요. 모든 재산을 전부 다 부동산에 쏟아 넣었기 때문에 현금은 거의 없는 거죠. 거기다 마지막으로 성인이 된 자녀까지 부양하고 있어요. 우리 기성세대의 경우. 근데 이건 어떻게 된 거죠? 우리 청년들이 자립을 못하기 때문에. 사실은 세대적 갈등 상황, 그리고 우리 청년 세대에 대한 문제가 없었다면 기성세대가 부양할 필요가 없겠죠. 독일처럼 대학에 딱 들어갔는데 130만 원 월급을 받는 나라라면 부양할 필요가 없겠어요. 근데 사회적 부양 체제가 전혀 없기 때문에 성년이 된 자녀를 부양하는, 사실은 악화가 악화를 계속 만들어내는 그런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노인 세대는 가장 순자산이 많은 세대에 속하는데도 불구하고 가장 가난한 세대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노인 복지 문제가 지금 굉장히 많이 떠오르고 있잖아요. 노인 복지 빨리 해야죠. 사실 되게 급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좀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노인 복지 당연히 해야 되는데, 우리 노력하신 분들을 위해서, 그동안 우리 경제 발전의 주역이었던 분들에 대해서 복지를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복지를 보는 시간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가족복지나 청년복지를 보면 무상 시리즈라 그러면서 굉장히 포퓰리즘이고 나쁜 거고 우리 경제를 더 활력을 약화시킬 거라고 얘기해요. 청년복지만 나오거나 가족복지만 나오면 포퓰리즘이라고 그래요. 근데 노인복지는 그렇게 하나요? 우리는 복지를 다르게 봅니다. 두 가지씩으로. 그런데 저는 정반대라고 생각합니다. 청년복지는 절대로 무상이 아닙니다. 왜? 그 사회로 다시 환원되거든요. 어떻게 환원되느냐? 심지어 1달러를 투자하면 3달러 78센트나 우리에게 돌아옵니다. 우리 사회로 돌아옵니다. 이런데 무상입니까? 우리 사회가 무상으로 청년들이나 가족들한테 주는 건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두 가지 생각을 갖고 있죠. 그래서 자, 우리 다른 나라 얘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 나미비아라고, 이 남아공 바로 위쪽에 있어요. 남아공에 식민지기도 했기 때문에 아파르테이트가 남아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흑인들은 다 가난해요. 땅은 다 백인들이 갖고 있어요. 그런 나라에서 흑인들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살고 있는데, 여기에 오치베라 오미타라는 마을에서 놀라운 복지 실험을 합니다. 어떤 실험이냐면 주민 모두에게 100 나미비아 달러를 주기로 합니다. 굉장히 많은 것 같지만 사실은 15,000원밖에 안 돼요. 15,000원. 그러니까 백인 무유층들이 야, 이건 다 술과 마약이 탄생할 거야, 절대로 주면 안 돼. 거기서 막 항의도 하고 시위도 했어요. 자기들도 아닌데, 왜냐면 이거 세금으로 한 게 아니라 국제기구가 한 거거든요. 근데도 반대하면서 이건 절대로 흑인들한테 줘서는 안 된다고 난리 쳤어요. 근데 정작 실험을 한 결과 어떻게 되느냐? 기적이 일어났으니까 제가 소개했겠죠? 어떤 기적이 일어났냐면 실업률이 크게 줄어들고요. 다 일자리 찾아 나선 거예요. 거꾸로 돈이 생기니까. 식량 비모소는 76%에서 16%로 단 2년 만에 어마어마한 수준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진짜 놀라운 건 바로 이거예요. 월 평균 주민소득이 118 나미비아 달러밖에 안 되는데 152 나미비아 달러로 늘어납니다. 이거 100달러 든 거 아니에요. 100달러 제외하고 이렇게 늘어요. 이런 복지가 무상입니까? 아니면 그저 비용입니까? 제가 이걸 처음에 얘기를 했더니 여기 주민이 1000명이 안 됐거든요. 950명 됐습니다.
아이 950명 갖고 그래 뭐 이런 식으로 나와요. 제가 사실은 이제 다큐멘터리를 많이 만들잖아요. 제가 이제 다큐멘터리에 핀란드 얘기를 많이 들어요. 그러면 핀란드 인구가 500만이거든요. 그럼 제가 이제 막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해서 야 이 빨리 핀란드처럼 하자 이렇게 얘기하면 500만밖에 안 되잖아. 여기는 제가 얘기를 하면 950명밖에 안 되잖아 이렇게 말해요. 그럼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리죠. 브라질 인구가 얼마죠? 2억입니다. 2억에서 똑같은 실험이 일어났어요. 바로 보우사 파밀리아입니다. 아시는 분도 많이 계시죠? 보우사 파밀리아 저소득층에 만원에서 10만원 지급하기로 해요. 겨우 만원에서 10만원. 처음에 그렇게 시작했어요. 작게. 대신 조건이 있어요. 당신의 아이에게 예방접종 주사를 맞히시고 학교에 보내세요. 출석률이 15% 이상 떨어지면, 그러니까 15% 이상 학교를 안 보내면 안 됩니다. 그랬더니 이 간단한 복지제도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브라질에서 계속 빈부격차가 커지고 있었는데요. 2003년부터 5년 동안 하위 10%의 소득이 9.6%나 늘어납니다. 같은 기간 상위층은 3%대 늘어나는 동안 같은 기간 동안 5년 동안 연평균 9.6%가 증가합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3,600만 명이 중산층으로 진입했어요. 경제가 성숙되면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내수시장이에요. 그러니까 내수시장이 생겨나죠. 3,600만 명 한국 인구의 3분의 2가 갑자기 시장이 생겨났는데 브라질이 브릭스로 떠오르는데 가장 큰 역할을 했어요. 가족복지가 가장 강력한 경제 부양책이라는 게 나미비아와 브라질에서 증명이 된 거죠. 자, 복지제도 얘기를 한참 했는데 이제 부동산으로 한번 전환해볼까 합니다. 자, 우리나라에서 세대전쟁 양상이 가장 강한 것은 복지보다 사실 부동산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성세대가 순자산의 대부분을 부동산으로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부동산이 제일 중요한 정책이 된 거예요. 기성세대 부동산은 뭐예요? 아직도 자산 축적의 중요한 수단으로 여전히 생각하시죠. 그리고 노후 보장의 수단으로 부동산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그런가요? 제가 청년 부동산 관련 다큐멘터리를 만들면서 청년들을 만나봤지만 제가 만난 어떤 청년들도 부동산을 계층 이동의 사다리, 우리 전 세대가 생각했던 것처럼 계층 이동의 사다리로 생각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저 부동산은 엄청난 비용과 내가 심지어 결혼이나 출산을 못하게 만드는 엄청난 부담이에요. 생각해보세요. 서울에 있는 평균 집값이 한 4억 5천 하는데 그 평균 근로자의 연봉이 한 3천만 원 한다면 1년에 1천만 원을 모아도 한 45년 모아야 돼요. 일단 이 시장에 진입을 할 수가 없어요. 이처럼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어때요?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기성세대가 어떻게든 가급적 집을 팔지 않도록 하는 유도하는 정책이랑 그 다음에 청년들이 돈이 없더라도 빚내서 집 사라고 하는 정책. 그래 너희 돈이 없어? 빚내서 집 사. 근데 그게 이름만 계속 바꿔서 나오죠. 월세 세입자를 위한 정책인 것처럼 나오기도 하고 뭐 이름만 계속 바꿔서 나오지만 결국은 두 가지 정책밖에 없죠. 그런데 그렇게 해서 집값이라도 지켜진다면 좋겠어요. 그럼 뭐 기성세대라도 잘 살 수 있겠죠. 노후라도 보장이 되겠죠. 그런데 과연 그럴 수 있을까요? 우리 부동산 시장을 보면 제가 이 다큐멘터리에 제가 만들 때 썼던 CG인데요. 이 CG를 이제 기성세대들은 가장 많이 기억하더라고요. 기성세대는 이 CG에 가장 충격을 받았는데 1970년대에는 100만 명이 태어나기로 했어요. 출생자가. 그런데 80년대에는 60만 명으로 줍니다. 근데 태어나는 인원수가 어떻게 돼요? 2000년대에는 40만 명으로 줄어요. 그러니까 이 집이 유지되겠습니까? 40만 명이 버티면 이 집이 유지되겠습니까? 무너질 수밖에 없죠. 그런데 더 큰 문제는요. 바로 이겁니다. 인구만 줄어든 게 아니라 뭐가 줄어들었냐? 소득이 잘 안 늘어나요. 아까 일본은 거꾸로 줄어들었죠? 우리나라 아직 거기까지 안 갔어요. 우리는 증가 속도가 가장 느립니다. 지금 현재. 보세요. 40대에도 엄청 늘었죠. 50대도 늘었어요.
근데 20대랑 30대는 어떻게 됐어요? 가장 어떻게 보면 경제활동을 왕성하게 시작해야 될 이 20, 30대 나이대가 겨우 1년 동안 소득이 2.7% 늘었는데 그쳤어요.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더 황당한 건요, 60대조차 6.9%가 늘었다. 60대가 소득이 늘어난 것보다도 못한 연소득 증가. 자, 그러면 인구도 없어져요. 돈도 없어요. 어떻게 집값을 유지하겠습니까? 빚내서 집 사라는 정책은 결국은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일본하고 똑같은 길을 걷고 있는데 스웨덴은 달랐어요. 어떻게 달랐나요? 스웨덴도 1990년에 똑같은 위기를 맞이하거든요. 일본하고 똑같은 시기에 위기를 맞이하고 버블이 꺼집니다. 주택시장에 버블이 꺼져요. 근데 스웨덴은 어떻게 했을까요? 건설 부양을 했을까요? 아까 하마다 마린데이와 같은 진짜 쓸모없는 다리를 지었을까요? 아닙니다. 뭘 했냐면 바로 왼쪽의 그림을 보시면 여기에 투자했어요. 가족과 어린이들한테 투자했어요. 그 어려울 때 뭘 했냐면 국공립 보육시설을 확충하고 무상보육을 확립했습니다. 그리고 청년실직자의 대대적인 지원을 하고 다른 복지정책은 다 줄였어요. 특히 연금 계통은 엄청나게 줄였습니다. 이걸 주류 쪽이라기보다는 뭐 자유기업원이나 이런 데서 이 스웨덴 사례를 갖고 이렇게 얘기해요. 봐라, 스웨덴 복지 엄청 줄였지 않냐. 이제 스웨덴도 이제 더 이상 옛날 같은 복지국가가 아니야 라고 말을 해요. 근데 그 부분에서 진짜 중요한 부분이 빠졌습니다. 전체적인 복지는 줄였는데요, 가족 복지는 오히려 강화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여기 제목을 보세요. 부동산가까지 끌어올린 스웨덴의 지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집값이 바로 오른 나라가 딱 두 나라가 있어요. 스웨덴하고 독일이에요. 청년 세대가, 여기도 인구가 좀 줄었어요. 청년 세대가 줄었는데도 불구하고 청년 세대의 소득이 되니까 집값이 지탱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기성세대는 주로 자산을 갖고 있잖아요. 청년 세대가 소득이 늘어나니까 기성세대도 윈, 청년 세대도 윈. 세대 전쟁이 제로섬 게임인가요? 아닙니다. 아니라는 증거가 여기 있어요. 지금 흔히 새로 세대 전쟁을 제로섬 게임으로 자꾸만 해요. 그래서 양보해야 된다 그러죠. 그래서 여러 가지로 뭐 청년 세대를 위해서 현재 기존 근로자의 임금을 줄여야 된다. 심지어 이런 기사도 나와요. 청년 세대를 위해서 지금 현재 기성세대의 고용을 유연화해서 언제든 잘릴 수 있게 만들어라. 그래야 청년 세대를 더 고용하지. 제로섬 게임으로 만들려는 것이 바로 그쪽의 논리예요. 세대전쟁은 결코 제로섬이 아닙니다. 어떻게 풀어가느냐에 따라 모든 세대가 윈윈할 수 있어요. 그런데 베를루스코니처럼 이용하는 사람들 때문에 스웨덴의 길을 버리고 우리가 제로섬 게임이 돼서 사실은 파이가 점점 더 줄어드는 거죠. 기성세대도 죽고 청년세대도 죽는 거죠. 그 다음 얘기가 이제 국민연금이에요. 우리나라에서 빼놓으면 안 되는 게 바로 국민연금인데, 제가 이제 경제부 출입을 많이 하고 뭐 그러다 보니까 저한테 꼭 사람들이 물어요. 국민연금 가입해야 되나요? 많이 물어요. 그러면 제가 뭐라고 대답하냐면요, 꼭 이렇게 대답을 해요.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왜? 국민연금은 몇 살이냐가 중요합니다. 현재 지금 나이가 몇 살이냐가 중요해요. 수익률을 물어보세요. 연평균 수익률 80세는 연 47.9%입니다. 우리나라 이자 제한법이 새로 통과됐어요. 12월 달에. 몇 퍼센트인지 아십니까? 몇 퍼센트 이상 불법이에요. 30에서 25%를 낮췄어요. 이자 제한법을 적용한다면 고리대금업이라 불법일 거예요. 80.9%니까. 워렌 버핏이 평생 수익률이 몇 퍼센트인지 아십니까? 평생 평균 수익률이 24%예요. 대한민국에 국민연금만 가입하면 다 워렌 버핏보다 훨씬 높은 수익률을 얻을 수 있습니다. 60세만 해도 16.8%예요. 거의 워렌 버핏이죠.
제 생각에는 진짜 고생하신 분들한테 이 수익률 드리면 참 좋겠어요. 참 좋겠지만 이게 우리가 국민연금을 운영을 잘해서 일어난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펀지 게임 아시죠? 새로 들어온 가입자들한테 돈 걷어서 기존 가입자한테 주고 망해버리는 거, 사기치는 거. 지금 현재 국민연금의 시스템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런 그래프가 나오는 거예요. 국민연금이 어떻게 돼요? 국민연금 기금이 왕창 늘어나다가 이렇게 줄어들어요. 바로 이 수익률 구조, 47.9%까지 최대되는 구조 때문에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이 정부 발표를 보면, 정부 자료를 보면 항상 그래프가 여기서 끝나요. 여기서.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 다음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수직으로 떨어집니다. 수직. 그걸 누가 메워요? 우리 미래 세대가 메워야 합니다. 우리 여기서 메우실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여기서 연세가 좀 어리신 분들은 이걸 메워야 될 분들도 있어요. 우리 미래 세대가 메워야 되기 때문에 빨리 국민연금을 개혁하지 않으면 독일이나 스웨덴처럼 개혁을 해야 돼요. 이대로 가면 우리 청년 세대 큰일 납니다. 왜? 제가 그냥 정부 자료만 갖고 그냥 더하기 해봤어요. 더하기. 건강보험하고 국민연금하고 기초연금을 더해봤더니 2060년에 우리 미래 세대가 얼마를 내야 하느냐, 노인 세대를 위해서 그때 2060년에 자기 소득의 40%. 이게 출산율 얼마를 가정했냐가 더 문제예요. 1.42일 때예요. 1.42. 현재 우리나라 출산율 벌써 1.19까지 떨어졌어요. 1.42는 그냥 제가 보기엔 1.0대로 떨어질 거예요. 1.0대로. 그걸 가정해서 2060년에 미래 소득의 40%를 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엔 이거 2040년에 옵니다. 왜냐면 그 가정 자체가 틀렸거든요. 자, 이거 세금 빼고요. 세금 따로 내야 돼요. 세금은 별도, 텍스는 별도. 네. 그럼 세금 얼마 내요? 지금 한 20%쯤 내죠. 그럼 자기 소득의 거의 3분의 1을 내야 하는 거예요. 이 시스템이 그대로 가는 거예요. 자, 이런 거 갖다 우리 청년 세대나 아니면 우리 이제 앞으로 이제 자녀분을 키우시면 자녀 세대가 감당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과연 뭘 해주고 있는가? 우리는 과연 미래 세대에게 소득의 40%를 내라고 요구할 자격이 있는가? 이 표를 보면 제가 보기엔 우리한테는 자격이 없어요. 연간 정부의 복지 혜택 2011년에 발표된 걸 보면 65세 이상한테는 연 1인당 85만 원의 복지 혜택을 줘요, 정부가. 이거 보건복지부에서만 주는 거예요. 6세에서 19세 사이는 얼마요? 연 2만 원. 40배가 넘게 차이나요. 아까 일본이 10배였잖아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어린 세대한테 하는 거 전부 다 무상 시리즈로 그냥 다 간주해버리니까요. 우리 가족복지만 이상하게 무상 시리즈를 붙여버려요. 그리고선 포퓰리즘이라고 그러니까 제대로 늘릴 수가 없는 거죠. 계속 이러고 있습니다. 그런 사이에 어떻게 돼요? 우리나라 아동 빈곤율이 계속 높아지고 아동 복지 지출이 어느 정도 수준이에요? 34개국 중에 32등입니다. 그런데 이 세대 전쟁의 여파가 그냥 어린 세대, 우리 미래 세대에서 끝나느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기성세대로 돌아오게 돼요. 왜냐하면 출산율이 떨어지면 당장 경제성장률이 떨어져요. 더 문제는 뭐냐? 자산 수익률이 떨어집니다. 자산은 누가 갖고 있어요? 기성세대가 갖고 있죠. 은퇴한 기성세대는 뭐 먹고 살아요? 자산 수익률로 먹고 삽니다. 그런데 자산 수익률이 다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우선 주가가 오를 수 있을까요? 주가가 오르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일단 수요 측면만 보니까 주식을 사겠다는 사람 측면을 보세요. 20, 30대가 주식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급격하게 줄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20, 30대의 소득이 줄기 때문에 이 주식시장에서 점점 줄어들어요. 지금 주식시장에 남아있는 5, 60대밖에 없습니다. 점점 5, 60대의 비중이 늘어나요. 그러니까 주식시장에 수요 기반이 없는 거죠. 금리는 올라요? 금리가 오르려면 어떻게 돼요? 누가 돈을 빚어서 투자해서 수익을 올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금리가 높아지는 거예요. 일본은 말이죠. 제가 이 자료조사하려고 일본 사이트에 들어가 봤어요. 이 책을 쓰면서. 그랬더니 정기예금 금리가 나오더라고요. 일본. 특판 금리라고 해서 나왔어요. 놀라운 금리를 여러분께 드립니다. 0.3%. 연 0.3%라고 충격적인 금리예요. 이렇게 광고를 합니다. 0.3%. 왜 그렇죠? 돈을
빌려다가 투자할 곳이 없어요. 젊은 사람이 없으니까 물건을 팔 곳이 없어요. 공장을 지어도 그 물건을 사줄 사람이 없어요. 집값은 뭐 당연하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누가 집을 삽니까? 돈도 없고 인구 주주는. 그러니까 이 자산 수익률로 먹고 살아야 할 기성세대도 같이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젊은 세대만 죽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 희망을 이제 얘기해야죠. 제가 첫째 때 뭐라 그랬죠? 이 강연은 절망이 아니라 희망을 얘기하기 위해서. 300 보셨습니까? 300? 영화 300? 재밌죠? 재밌어요? 네. 여기 보면 진짜 대단한 나라예요. 이 점이 이 주황색의 페르시아를 이깁니다. 대단한 거죠, 그죠? 어마어마한 나라예요. 근데 이 영화를 보면 이렇게 막 늑대랑 막 싸우게 하고 어렸을 때부터 막 이렇게 교육한 장면이 나와요. 굉장히 험하게 막 어렸을 때부터 투사로 키우잖아요. 그런데 스파르타에 아주 재밌는 점이 있습니다. 스파르타는요, 그런 자식의 교육비를 전부 개인 부담을 돌렸어요. 아니, 이 공동체를 강조하는 나라에서 심지어 남자들끼리 식사를 같이 하는 나라거든요. 저 스파르타는 그랬어요. 남자들만 모여서 공동체에서 같이 식사를 했는데 놀랍게도 자식 교육비요? 전부 다 개인한테 돌렸어요. 심지어 그 무장을 해갖고 전쟁터에 나가는 비용도 자식한테 다 돌려요. 그러니까 그 개인한테 다 돌렸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자식 교육비가 너무 많이 드니까 자식을 안 낳아요. 그래서 인구가 급격하게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뒤늦게 자녀 3명만 낳으면 노동부 면제해주고 자녀 4명을 낳으면 세금을 면제해주겠다. 뭔가 지금 최근 일이랑 비슷하죠. 뒤늦게 했어요. 근데 늦었어요. 인구가 급격하게 줄면서 결국은 자녀라고 납니다. 이렇게 큰 페르시아를 이겼던 나라가 인구 문제로 다음 세대로 그 부를 이전하지 못했기 때문에 단번에 무너지는 거죠. 이런 인구의 중요성을 잘 아는 나라가 바로 러시아입니다. 이게 누구죠? 예, 우리는 안현수 선수를 보면서 스포츠 선수 아깝네. 정말 아깝다. 이걸로 아까운 게 끝난 게 아닙니다. 러시아는요, 스포츠 선수만 지금 불러드리겠다는 게 아니에요. 러시아의 이 큰 어떤 비전과 미래에 대한 이런 걸 보면요, 안현수 선수가 문제가 아니에요. 바로 20년 동안 30만 명의 청년 과학인재를 유치하겠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것만이 아니고요, 여기도 인구가 줄어드니까 어떤 일을 했냐면 어머니 자금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인구가 줄어드니까 둘째만 나면 1,100만 원을 주겠다. 이렇게 해서 어머니 자금을 만들었어요. 우리는 다음 미래 세대에 관심 별로 안 두고 있는데, 별로 관심 없잖아요, 우리나라? 이렇게까지 합니다. 1,100만 원까지 줄 정도로. 양육수당도 지급하고요. 복지국가 흉내를 내죠. 우린 여기 안현수 선수에 놀래면 안 돼요. 이제 앞으로 러시아가 어떤 일을 할지 이제부터가 문제인 거죠. 과학자까지 뺏기지 못합니다. 그러면 미국은 어떠냐? 미국도 사실은 이 세대전쟁 구조가 비슷한 나라예요. 아까 심지어 그런 테러 2030이라는 엘버트 푹스 같은 책이 나올 정도로 그런 나라인데, 미국은 유지돼요. 왜? 전 세계 글로벌 인재들이 어떻게 해요? 똑똑한 인재들이 다 미국으로 몰리기 때문에 미국에겐 우리하고 다른 게 있어요. 바로 뭐냐면 불법 체류자를 매번 잘 활용하는 거예요. 이번에도 경제 위기가 오니까 제일 먼저 어떻게 했어요? 불법 이민자를 갖다가 합법화하는 법안을 제출했어요. 이게 불법 이민자를 위한 걸까요? 아닙니다. 미국을 위해서죠. 이 1,100만 명 대부분이요, 인도에서 온 소프트웨어 엔지니어예요. 가장 비상이 걸린 게 누구냐? 인도예요, 인도. 이거 우리 이제 다 뺏기기 시작했는데 난리 났어요. 이 법안에 제일 반발하는 게 미국인이 아니고 인도 사람들입니다. 그럼 미국이 이런 경제 위기가 올 때마다 이런 걸 했는데 이게 처음이 아니에요. 누가 있냐? 가장 보수 행정부라는 레이건 행정부도 같은 방법으로 경기 진작을 했어요. 미국도 이런 방법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나라가 아무리 세대전쟁을 해도 우리나라보다는 훨씬 유리해요. 우리가 미국 흉내내다가 큰일 나는 거죠. 우리하고 미국하고는 달라요. 우리나라의 인재들이 막 몰려듭니까? 청년 인재들이? 네? 그런데 우리가 미국 흉내를 참만 내려고 해요, 보면. 여기 앉아 있는데. 우리나라가 어떤 짓을 하고 있냐. 제가 제일 실망스러운 정책 중에 하나가 2013년 K무브 정책이에요. 아까 지금 러시아하고 미국 뭐 했죠? 청년 인재 끌어들이기 위해서 온갖 유인책을 내놓고 있죠. 근데 우리나라 어떻게 해요?
청년이 해외 취업에 하면 장려금 300만 원 줬어요. 우리 세금으로. 그리고 이 단순 근로직이 아니라 뭔가 되게 정규직이라는 걸 증명해야 돼요. 해외 정규직 취업을 한 걸 증명해야 300만 원 줘요. 까다로워요, 이거 300만 원 받으려면. 우리 세금으로 우리 인재를 해외로 송출하는 데 쓰고 있어요. 이게 맞습니까? 우리가 갈 방향인가요? 그러니까 애도 안 낳는데 그나마 있는 인재는 해외로 내보내는데 돈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청년을 보는 그 시각을 가장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게 3D 산업에 관한 거예요. 우리 3D 산업 어떻게 생각하죠? 아마 젊은 분들 중에서도 우리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우리는 우리 기성세대에 비해서 참 우리는 3D 산업도 꺼려하고 우리 기성세대만큼 그런 도전 정신은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청년들 중에서. 제가 이 취재하면서 청년들을 많이 만나보니까. 그래서 전 진짜 놀랐어요. 아니에요. 청년의 잘못이 전혀 아니에요. 그렇게 만들어진 경제구조 때문에 그런 거예요. 3D 산업을 꺼려한다고요? 그건 청년 문제가 아닙니다. 제임스 디니슨이라고요. 월스트리트 저널에 나온 사람이에요. 이 사람 직업이 뭐예요? 광부예요, 광부. 월스트리트 저널에 왜 나왔을까요? 이 사람이 연봉이 얼마게요? 그때는 나와요, 연봉대요. 네? 2억 2천이에요, 2억 2천. 와, 다 놀랬죠? 고등학교 중퇴했어요. 그리고 광부가 됐어요. 2억 2천이에요. 그래서 월스트리트 저널에 나와요. 하도 광부들이 돈을 많이 받아서. 저도 이 호주 스프링데이 광산에 취재를 갔었는데 사람들이 다 이렇게 막 너무 부유해요. 이렇게 만나서 사람들하고 얘기해보니까 막 비싼 차 얘기하고. 호주의 평균 광부 연봉이 1억 2천이에요. 그러면 호주 연봉이 원래 높은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화이트 칼라는 6천만 원이에요. 자, 여기에 무서운 비밀이 있는 겁니다. 무슨 비밀이 있는 줄 아세요? 자, 보세요. 시장 원리 우리 배우니까 경제학을 조금 배우신 거 고등학교 때도 배우잖아요? 자, 수요 공급 배우지 뭐예요? 3D 산업을 청년들이 꺼려하면 노동 공급이 없는 거잖아요. 노동 공급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청년들의 노동 공급이 충분히 이루어질 만큼 임금이 올라가죠. 임금이 올라야죠. 아무도 안 한다면서요. 청년들이 아무도 안 한다면서요. 근데 100만 원 줘요. 뭐가 잘못된 거잖아요. 청년들이 일할 만큼 돈이 올라가야죠. 광고만 많이 받는 거 아니에요, 호주에선. 배광공이 한 8천만 원에서 1억 정도 받아요, 배광공. 우리나라 사람들이 광고는 절대 못 해요. 여기는 광고는 외국인한테 절대 허용 안 하니까. 근데 배광공하고 타일 붙이는 걸 해줘요. 그래서 제가 호주 취재 갔다가 연봉 1억에 타일 붙이시는 분들도 좀 이렇게 만나뵙고 있었는데 타일 붙이는 분이 1억 정도 돼요. 외국인한테 아주 한정적으로 무슨 기술 자격증 있는 사람들한테 인정해줘요. 자, 여기에 비밀이 있는 겁니다. 바로 우리나라에는 산업 연수생이나 외국인 근로자 때문에 인구 구조가 왜곡됐기 때문이에요. 왜 그랬죠? 그때 당시에 중소기업을 살리려고 그런 거예요. 그 핑계였죠. 중소기업 살려야 되니까 이거 중국으로 다 가기 전에 우리나라 그 산업 연수생 막 들여와서 일단 중소기업부터 살리자. 청년은 그때 관심 없었어요. 청년은 버리죠, 그 정치. 그러면 그 중소기업 다 망했을 거 아니에요. 만약에 그렇게 안 했으면 망했을 거 아니냐 그랬는데 안 그래요. 정반대의 길을 택한 나라가 바로 독일입니다. 독일은 어떻게 했을까요? 독일에 제가 취재를 작년에 갔더니 외국인이 없어요. 공장에. 중소기업인데. 한 명도 없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외국인이 없습니까? 이렇게 사장한테 물어볼거든요. 사장이 이렇게 저 앉아있다가 진짜로 이렇게 앉아있다가 외국인이 여기 하나도 없는데요. 그러면 왜 그렇죠? 그러면 벌떡 일어나요. 왜 벌떡 일어나는지 아세요? 왜? 거기 이제 나치즘에 대한 게 굉장히 커서 외국인 차별한다는 말을 들으면 굉장히 아주 민감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니까 벌떡 일어나서 우리는 외국인 차별하지 않습니다. 근데 외국인이 왜 한 명도 없을까요? 독일의 노동근로법에 딱 하나 아주 재밌는 조항이 있어요. 뭐냐면 외국인을 얼마든지 써도 좋다. 단 독일 근로자보다 1유로도 낮게 줘서는 안 된다. 똑같은 월급을 줘라. 자, 이게 외국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제도일까요? 외국인을 단 한 푼도 우리 독일 근로자보다 싸게 써서는 안 된다라는 조항이 독일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바로 누구냐? 특히 미숙련 청년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서요. 숙련도가 낮은 청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제도가 바로 그거예요. 자, 그러면 독일 공장 다 망했나요? 안 망했어요. 독일이 오히려 경제가 제일 좋아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게 하나 있어요. 기술혁신은 어디서 일어나요? 뿌리 산업의 기술혁신은 10년, 20년 일해서 그 공정혁신이 일어나야 돼요.
그게 경제학 용어를 쓰면 패신날리지라고 안목질하는 겁니다. 그건 어떻게 해요? 문서로 배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일을 계속 반복적으로 하고 서로 조직 간에서 서로 계속 정보를 교환해야 쌓이는 게 바로 패신날리지고 그 패신날리지에서만 공정혁신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뿌리 산업이 튼튼합니다. 근데 우리나라 어떻게 됐죠? 뿌리 산업의 산업영수생을 데리고 와서 2, 3년 있다가 자국으로 돌아가요. 자국으로 돌아가서 이 외국인 근로자들은 놀라운 기술력을 갖고 거기서 창업을 합니다. 우리의 경쟁자로 바뀌죠. 창업을 안 해도 그 나라에서 고급 기술자가 돼요. 우리가 교육시켜주고 한 3, 4년마다 보내는 거죠. 다시. 차라리 우리나라에 살기 위해서 이민하는 것보다 훨씬 나쁜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계속 교육해서 그 나라에 인적 공부를 해주니까. 물론 더 진보적으로 생각해서 예를 들어 코스모폴리타니즘이다. 외국도 우리가 이렇게 잘 살게 됐으니까 하자. 이런 생각 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 청년들이 더 하잖아요. 그러니까 독일은 어떻게 했어요? 독일 경제도 살고 우리 경제도 독일 경제도 살고 독일 청년들도 살았죠. 자, 아까 다시 파비안을 기억하시는 분. 파비안은 누구였죠? 3개월 직장에서 일하고 3개월 그 대학 강의를 들어요. 근데 대학 강의 들을 때도 130만 원 줘요. 그리고 일하는 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그냥 이 작업을 배우는 거예요. 3년 동안. 왜 130만 원 주는지 물어봤어요. 독일 사장님들한테 다 물어봤어요. 왜 이런 짓을 합니까? 저희는요, 청년 근로자가 너무 귀해요. 혹시라도 우리 회사 버릴까봐 미리 투자해 놓는 거예요. 이렇게 투자했더니 글쎄 이직률이 5%밖에 안 되더라고요. 5%밖에 안 되고 95%가 우리 회사에 남아요. 왜냐면 고마웠어요, 다들. 그래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이 기술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어요. 그 사장이 모르는 게, 알긴 알겠지만 그 사장이 얘기 안 한 것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 그 회사의 패시널리티를 배웠잖아요. 근데 딴 회사로 옮기면 임금은 그만큼 못 받아요. 왜냐면 그 회사의 공정을 배운 거니까. 그러니까 이 학생들도 그 회사의 공정을 배웠기 때문에 여기서 뼈를 묻고 마이스터가 되는 거예요. 여기에 시스템의 차이가 있는 겁니다. 우리 청년들을 얼마나 귀중하게 여기느냐에 따라 그 나라의 경쟁력이 바뀐 거예요. 오늘은 이거는 제가 강의 좀 길어지면 얘기하는데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컴팩트하게 해야 되니까. 자, 이 대한민국 어떻게 세대전쟁을 넘어설 것인가. 자, 여기까지 얘기한 거는 이제 기성세대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를 참 많이 얘기했다고 봐요. 근데 이제 청년세대가 그럼 할 일이 없느냐. 이제 청년세대에게도 얘기를 할 게 있습니다. 뭐냐면요. 독일이나 핀란드나 뭐 이런 나라들 말이죠. 기성세대가 다 해줬을까요? 그냥 청년세대 가만히 있었는데, 야, 우리 청년세대 소중하니까 우리가 해줄게. 이렇게 된 걸까요? 이게 독일 학생들이 Education is not for sale이라고 들고 나왔잖아요. 이게 뭐냐면요. 독일에서도 학비를 받으려고 한 적이 있었어요. 한 3, 4년 됐나? 4년 전쯤에 독일에서 학비를, 대학 등록금을 받으려고 했어요. 엄청나게 많이 받으려고 했어요. 얼마 받으려고 했는지 아세요? 네? 아니, 그렇게 조금 아니에요. 진짜 많이 50만 원. 1년에 50만 원. 50만 원 받으려고 했더니 학생들이 전부 다 거리로 쏟아져 나왔어요. 그랬더니 이 많은 독일의 그러니까 주마다 달라요. 독일 주정부들이 기존 학생들한테는 안 받아. 새로 들어오는 어린애들한테만 받지. 지금 고등학생들한테만 받을게. 그랬더니 더 많이 쏟아져 나왔어요. 그러니까 더 하는 거예요. 나는 공짜로 공부했는데 우리 미래 세대, 우리 나보다 다음 세대한테 돈 받겠다고? 더욱도 안 돼요. 더 많은 학생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청년 세대가 독일을 이렇게 바꿨더니 어떤 일이 생겼냐면 글로벌 금융위기가 2008년에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영미권에서 어떻게 됐어요? 학비를 나라마다 좀 다른데 영미권, 영국이나 아일랜드나 이런 나라들은요 학비를 한 3배에서 10배까지 올렸어요. 한 주만에. 돈이 없다고, 국가 재정이 없다고 학비를 갑자기 10배씩 올리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일랜드나 이 영국에서 이제 뛰어난 공학적 지식, 공학도들이 어디로 가요? 학비가 공짜인 독일로 몰려왔어요. 그리고 독일 대학에서 공부를 해요. 그리고 독일 대학에서 졸업을 해요. 그럼 자국으로 돌아가요? 안 돌아가요. 뛰어난 엘리트들이, 그런 뛰어난 공학도들이 독일에 남았어요. 독일에서 가장 뛰어난 그 연구기관의 40%가 외국인으로 채워져 있어요. 외국인 연구자들. 결국은 독일 경제를 지금 현재 바치는 게 그렇게 외국인, 아까 스페인 말씀드렸잖아요. 스페인의 좀 뛰어난 청년들은 좀 독일로 몰려들어요. 이런 시스템들이 독일 경제를 지금 현재
바꿔놓게 됩니다. 청년들의 이 노력이 지금 독일 경제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항상 이걸로 끝냈는데, 저는 우리나라의 그 세대전쟁 상황을 상수리나무에 비유합니다. 이게 도토리 열매예요. 도토리 열매. 도토리가 자라면 무려 20m가 넘는 상수리가 됩니다. 상수리나무. 조그만 도토리가 상수리나무가 되는데, 지금 우리 기성세대는 이렇게 저는 봐요. 굉장히 척박한 땅에 아무것도 없는 불모지에 우리 기성세대의 도토리가 떨어져서 정말 힘들게 20m, 30m짜리 상수리나무로 자라났어요. 그런 다음에 우리 청년 세대는 뭐냐면 똑같이 도토리예요. 그래갖고 땅에 떨어졌는데 토양은 비옥해요. 그래서 한 2m 될 때까지 잘 자라났어요. 그런데 2m쯤 자라났고 보니까 무슨 문제가 있는지 아세요? 어른 상수리들이 20m짜리 상수리들이 햇빛을 다 가려버려요. 토양은 비옥해서 좀 2m까지 잘 자라는데 더 이상 햇빛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세대전쟁 상황을 종식하고 우리나라가 다시 앞으로 나가려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성세대 상수리들이 가지를 조금 비켜줘야 될 때가 된 것 같아요. 조금만 비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신라 같은 햇빛이 아니라 조금만 더 많은 햇빛을 비춰준다면 우리의 이 어린 상수리들이 나중에 20m, 30m로 자라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청년 상수리들은 어떻게 되냐면요. 지금 청년 상수리들은 신라 같은 햇빛밖에 없으니까 그거 차지하려고 서로 자기들끼리 싸우고 있어요. 좀 더 큰 시스템을 보지 않고 그냥 그 햇빛만 차지하려고 서로 무한 경쟁을 하고 있는 거죠. 저는 청년들한테는 이걸 부탁드립니다. 시스템을 바꿔. 그래서 시스템을 바꿔서 조금 더 많은 햇빛이 우리에게 전달되게 하라고 당당히 요구하라고 그렇게 외치라고 청년들에게 움직이라고 부탁드리고 싶습니다.